헝가리 현지 시간 유람선 침몰 사고 7일째인 4일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50km 떨어진 지점에서 헬기 수색 중 발견된 시신은 20대 한국인 남성 실종자로 확인됐다고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이 조금 전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날 5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50세가량의 한국인 남성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한 구 더 발견됐는데 신원 확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까지 한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인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14명이 됩니다. 침몰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는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2명 등 총 3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일주일 뒤로 다가온 6.12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서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의 요구에 화답하라고 밝혔습니다. 6.12 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인내심의 한계가 있다며 미국의 새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과거 삼성의 컨트롤타워로 불린 미래전략실 출신의 그룹 내 핵심 재무통으로 앞서 구속된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게 증거인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진압한 천안문 사태 30주년이었던 어제 홍콩에서는 역대 가장 많은 18만여 명이 모여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지만 역사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밤사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따지면 4일 하루 동안 시신 3구가 새롭게 수습됐고 그 전날까지 합하면 모두 5구입니다. 20대 한국인 남성은 유람선 침몰 지점으로부터 50km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참사가 나고 닷새째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다가 지금 이틀 연속으로 계속해서 시신 수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강 하류까지와 함께 선체 주변에 대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양을 위한 잠수 작업도 이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현재 있는 김성탁 특파원을 연결해서 수색 상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탁 특파원. 어제 하루 동안 시신 2구가 발견됐다는 소식 뉴스룸에서 전해드렸고요. 밤사이 또 한 명이 발견됐는데 2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는 거죠. 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1시간 30분 전에 사고 현장에서 50km 떨어진 지점에서 어제 오후 한국 측 구조사가 헬기 수색 도중에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식 결과 20대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헝가리 구조대도 시신 2구를 수습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55km 떨어진 지점이었는데요. 헬기가 50세가량의 한국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는 헝가리 잠수사가 국방색 셔츠에 청바지를 착용한 남성 시신을 수습했는데 한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합동 신속 대응팀은 선체문 유리에 끼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3일에도 한국인 남녀 시신 한 구씩이 수습됐는데 이에 따라 이틀간 다뉴브강에서 시신 5구가 발견된 겁니다. 네, 침몰한 유람선의 인양 작업은 현지 시간 6일부터나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양 작업은 이르면 6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인양을 위한 크레인이 6일 오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계획입니다. 인양 작업은 최소 8일이나 9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초에는 인양 작업이 5일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대형 크레인이 다뉴브강 다리 4개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수위가 높아서 낮아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양 방식은 로프로 허블레아니호를 감싼 다음에 크레인으로 뜨는 방식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헝가리 측은 침몰 유람선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종자 수색 작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체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헝가리와 한국 측 구조팀은 인양 전까지는 사고 현장에서 수중 수색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헝가리 측은 인양을 위한 작업 차원에서 잠수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 수습이 이어지자 수색을 계속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선체 내부 수색은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헝가리 내무장관도 안전을 우려로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실종자 수색에서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고비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신 발견 지점이 사고 현장에서 102km까지 떨어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수색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색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있는 철문댐은 과거 다뉴브강 선박 사고 당시에 실종자 시신이 걸렸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외교부는 루마니아는 물론이고 다뉴브강이 흐르는 세르비아나 크로아티아 정부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인양 작업 역시 수위가 내려가고는 있지만 대형 크레인이 세체니 다리를 통과할 만큼 6일 오전에 수위가 내려갈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김성탁 특파원.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바이킹 시긴호의 승무원에 대한 조사,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한국 정부는 이미 독일에 도착한 바이킹 시긴호의 승무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헝가리 측에 요청했습니다. 선장은 이미 구속돼 있는 상태지만 운항과 관련됐던 승무원들은 배와 함께 떠난 상태입니다. 헝가리 검찰은 선장에게 주어진 보석 조건이 부당하다며 항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 사고 현장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다뉴브 강의 수심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탁합니다. 이 때문에 헝가리 당국은 수중과 선체 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말리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수면 바로 아래는 온통 흙빛입니다. 곧바로 칠흑처럼 깜깜해집니다. 현지 시간 3일 헝가리 대테러청의 홈페이지에 다뉴브강의 물속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굽이치는 물살에 헝가리 잠수사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앞서 수중 수색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우리 측이 선체 수색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선체 주변에서 수습된 실종자도 우리 잠수사의 몸에 닿아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계 제로인 물속에서 촉각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위가 낮아지고 물 흐름이 다소 약해진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헝가리 당국이 침몰 위치를 공개한 지도도 수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중 음파 탐지기 소나로 촬영한 모습과 구글 지도를 합성한 사진입니다. 지도를 보면 머르기트 다리의 남쪽에 유람선이 모로 누워 있습니다. 유람선을 받치고 있는 언덕 부분이 명암으로 드러납니다. 선미 부분이 다리의 기둥에서 직선거리로 약 40m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잠수사들이 수색 지점을 가늠할 수 있어 구조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1년 전이죠. 지난해 6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고 공동 성명도 채택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는 물론이고 평화체제 보장과 북미 관계 정상화, 6.25 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차례 더 만났지만 비핵화 협상은 현재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 외무성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해법을 가지고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라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에 올라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입니다. 외무성 관계자가 기자와 문답 형식을 취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형식입니다. 우선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큰 의의를 갖는 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6.12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북한은 6.25 전사자 유해를 송환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실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활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입증한 것으로 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6.12 공동성명을 외면하고 북한의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고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최대 실책을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6.12 공동성명의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했고 북한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대화에 나설 뜻이 있다는 점을 나타낸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다만 미국을 향해 새로운 셈법을 갖고 나서야 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을 전하며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속보입니다. 분식회계 관련 증거들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삼성전자 부사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구속된 삼성전자 부사장급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른바 윗선을 규명하는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피해자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어린이날 회의 때 증거인멸 지시하셨습니까?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안모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할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회의를 열고 증거를 없애기로 한 뒤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회의에서 정한 대로 공장 바닥을 뜯어내 자료를 숨기는 등 증거인멸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심사에서 두 사람은 부하 직원이 자신들의 지시를 오해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또 다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과 인사팀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사업지원 TF 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윗선 규명을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네, 어제 중국 천안문 사태 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1989년 민주화와 정치 개혁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걸 중국 정부가 진압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홍콩에서의 집회가 올해도 열렸는데요. 역대 가장 많은 18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촛불들이 홍콩 빅토리아 공원을 밝혔습니다. 천안문 사건 30주년을 맞아 열린 추모 집회에 18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천안문 시위를 재평가하라, 반드시 이기겠다는 구호 속에 희생자들에 대한 헌화가 이어졌고 1분간 묵념이 진행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9년 6월 4일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탱크 등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희생자 수가 300명에 못 미친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서방 세계에서는 수천 명이 희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천안문 사건 다음 해인 1990년부터 해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홍콩의 범죄인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협약 체결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가세했습니다. 홍콩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데 이 법규가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보복을 이어가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중국이 미국 여행주의보를 발령하며 갈등의 범위를 민간 부분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로만 볼 수 없는 게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중국의 압박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무역협상 실패를 둘러싼 미중 간의 설전이 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서 무역백서를 발간해 미중 무역협상 실패는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3일 무역협상의 본질과 경과를 왜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중국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경상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무역협상이 무산된 것은 미국의 성의 없는 태도와 공동인식 위반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협상이 틀어진 건 중국이 후퇴했기 때문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선 자기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갈등 전선이 문화 영역까지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여행을 떠나는 중국인에게 안전 경고를 내렸습니다. 미국이 출입국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인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강 대변인은 최근 미국에 간 중국인들이 이유 없이 방해를 받고 있는 데에 따른 조치라고 했습니다. 중국 문화여유부도 미국 여행을 주의하라고 밝혔습니다. 총격과 절도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 중국인은 290만 명이 이릅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로 미국 여행업계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작은 규모의 지진이 수십 차례 일어났고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강진이 난 지 5년이 지났다면서 이제 휴지기가 끝나고 대형 강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140km 떨어진 카바존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날 주도인 세크라멘토 북서쪽 레이크 카운티에서도 규모 3.7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작은 지진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와 인근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서 규모 3.0 정도의 지진이 수차례 발생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일부 지진은 진원이 얕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열흘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400회가 넘는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에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났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휴지기가 끝날 가능성을 관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항상 지진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인 채널 아일랜드에서 진도 5.3의 지진이 일어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제 전남 대불산단의 조선산업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조선업을 포함한 산업과 고용위기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경에 포함됐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해 지역을 살리고 민생에 희망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용기, 민경욱, 한성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일 막말 논란에 휩싸이자 황교안 대표가 당을 적절하게 지휘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며 손학규 대표를 비난했던 하태경 최고위원회 징계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하 최고위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주장했지만 다른 정당계 의원들은 윤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오늘 새벽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1월 2.9%에서 더 내려간 2.6%로 봤습니다. 위험 요소로는 역시 미중 간 무역 긴장감 등을 꼽았습니다. 식음료 또 의류업종 대리점주들의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단위인데요. 앞으로 최소 4년은 보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사가 이 기간 동안 계약 갱신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계약서를 개정을 했습니다. 식음료 대리점의 경우 본사의 반품 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해서 제품 떠넘기기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150여 곳이 참여한 국내 최대의 외국인 투자 기업 채용 박람회가 어제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1,400여 명, 내년까지 6,800여 명을 새로 채용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11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 9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9월부터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서버를 일본에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냉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기류 등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밖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여자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반려견이 핥힌 다음 날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과수는 반려견이 핥힌 상처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라고 1차 소견을 밝혔습니다. 네, 문화뉴스 요즘 체크해드리면서 영화 기생충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해외에서 개봉이 됩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순차적으로 개봉이 되는데요. 이 북미 지역 개봉은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를 만한 영화들이 대거 나오는 오는 10월로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 전곡항 일대에서 열리는 뱃놀이 축제가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황포 돛배부터 고급 요트까지 다양한 종류의 배를 타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그리스 보물전이 열리는데요. 아가멤논 황금 가면부터 황소머리 술잔까지 그리스 박물관들에서 대여한 작품 3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우리 정부 조치에 대해서 WTO가 손을 들어준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들여오는 수산물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 거래 사건의 하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서울, 광주, 대구 세 곳에서 공청회를 엽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열립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는 건데요. 발표자뿐만 아니라 방청객에게도 발언을 할 기회를 줄 예정입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더위 기세가 강해지고 특보구역도 더 확대됐습니다. 현재 전남과 영남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인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0도 안팎으로 오늘도 무척 덥겠습니다. 공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세종과 충북, 전북과 대구는 오전 중 농도가 높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해무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로 남부지방은 더 덥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29도, 중강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까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의 양도 많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대전 당진 고속도로에서 소형 화물차가 역주행을 하다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역주행한 운전자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는데 2달 전부터 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40대 운전자와 옆에 타고 있던 3살 아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였던 맞은편 차량 운전자 모두 숨졌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소형 화물차 한 대가 고속도로를 거꾸로 달려갑니다. 마주오던 화물차는 아슬아슬하게 피했지만 결국 뒤에 오던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어제 오전 7시 35분쯤 대전 당진 고속도로 공주 IC 부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가 난 두 차량입니다. 모두 심하게 부서져 있는데요. 역주행을 하던 소형 화물차는 운전석과 조수석이 완전히 뜯겨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40살 박모 씨와 조수석에 탄 3살 아들, 승용차 운전자 29살 최모 씨가 숨졌습니다. 최 씨는 결혼을 20여일 앞둔 예비 신부였습니다. 차 안에선 돌리지 못한 청첩장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경남 양산에 사는 박 씨는 새벽 3시 반쯤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잘 달리던 박 씨는 유구IC 근처에서 차를 돌려 18km가량을 거꾸로 달린 겁니다. 1차선에서 계속 안쪽으로 역주행 타면서 빠방거리면서 계속 오시더라고요. 사고 10분 전쯤 박 씨의 아내는 남편과 아들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2달 전부터 약을 끊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급히 추적에 나섰지만 결국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살구씨는 독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에선 식용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살구씨가 들어있는 수입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살구씨를 많이 먹으면 청산가스 중독으로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암 환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살구씨를 먹는 치료법 체험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구씨를 검색했습니다. 통씨앗과 캡슐, 기름 등 식품과 의약품 40여 가지를 약 2,000개 쇼핑몰에서 팝니다. 하지만 살구씨를 식품 원료로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살구씨에 들어있는 아미그달린 성분은 몸속에서 시아노아 수소로 분해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산가스라고도 하는데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다량 노출 시에는 그 메스꺼움이나 구토, 또 간 손상, 혼수 상태 등의 그 중독 증상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살구씨를 고용량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독성 가스로 바뀌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살구씨 성분 주사를 암 환자에게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 본인을 포함해 일반인이 주사를 놓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에 살구씨 제품의 통관과 유통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이나 한전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재민들의 반응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뼈대만 남은 화물차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습니다. 지난 4월 초 강원도 고성과 속초 산불로 타버린 차량에 이재민들이 또 한 번 불을 질렀습니다. 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늦어져 화가 난 겁니다. 강원 산불 피해 규모는 줄잡아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은 가구당 3,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불타버린 집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 성금도 560억 원이나 모였지만 이 중 300억 원 넘는 돈이 아직 배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전신주에서 불이 시작된 만큼 한전이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 측이 실제 과실과 피해 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따져보자고 맞서 보상 절차가 꽉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발표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참고인만 수십 명인데다 수사 자료도 방대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지만 이재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 달 안에 좀 끝낼 수 있게 이게 좀 지루한 싸움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저희들이 요구고요. 이재민들은 오는 금요일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흉기를 휘둘러 외할머니를 살해한 20살 손녀에 대해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미리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을 저지른 뒤에는 휴대전화기를 물속에 버렸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군포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에서 20살 대학생 이모 씨가 자신의 외할머니인 78살 남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외출을 나갔다 돌아온 이 씨 부모가 숨진 남 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함께 있었던 손녀딸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씨는 신고가 접수된 지 4시간 만에 경기도 군포 교육원에 앉아 있다 체포됐습니다. 1시간 반? 여기 앉아서 책 본다든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든가 뭐 이렇게 피곤한 사람처럼 같아 있다든가. 이 씨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아파서 할머니와 같이 자살하려다 실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방 거울에 립스틱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건 전날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습니다. 범행 뒤 집을 나오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는 변기에 버리고 외할머니의 휴대전화를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존속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 씨의 진술과 범행 후 행적으로 볼 때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의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경기도 군포에서 외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죠. 20살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은 어제 구속됐습니다. 두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들 여성 피의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손녀가 외할머니를 살해한 사건부터 살펴보죠. 네. 손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혼자 죽기 싫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을 하는 모습인데 범죄 도구를 미리 구입한 사실 등을 보면 계획 범죄의 가능성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계획 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미리 범행 도구를 구입한다는 건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네. 목장갑류와 공기구, 그러니까 뭐 살해 도구를 5개 정도 구매를 했다 이런 흔적이 나와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획성이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정신질환을 알아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 기록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지금 됐다고요? 현재는 관련 기록은 뭐 의료 기록이 딱히 있는 것으로는 네. 확인이 되지 않지만 지금 문제는 이제 사건 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물에다 빠뜨려가지고 그것 안에 이제 상당 부분 뭐 문서 기록 같은 게 문자 기록 같은 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이제 동기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지금 상당히 미궁에 빠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범행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범행 동기로 언급한 부분 그것이 뭐냐면 역류성 식도염이 불편해서 그래서 자신이 죽으려고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상당 부분 좀 합리적이지 않은 동기, 예컨대 정신질환의 초기 증상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횡설수설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제 정신 감정 등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신 감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이제 감정을 하는데요. 보통 촉탁을 하면 한 달 동안 행동을 관찰합니다. 그런 와중에 심리 검사도 하고 이제 전문의들의 이제 면담을 통해 가지고 뭐 범행 당시에 정신과적으로 어느 정도는 사고 장애를 동반할 만한 뭐 그런 이제 중증 질환이 있었다 없었다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것이 이제 범행에 어떤 종류의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신미약이 이제 인정되는 케이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과거에 뭐 비슷한 사건들을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뭐 정신 질환이 없더라도 네. 이처럼 뭐 참혹한 네. 범행을 저지를 수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제일 큰 이제 그 문제는 성격 장애 네. 같으면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격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는 책임이 전혀 조각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성들의 살인 사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딱히 조현병이 아니라면 성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계획 범죄도 저지를 수 있고 고의적 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을 100%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경남에서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진주에서요. 해당 피의자 안인득 정신질환을 알아왔고요. 네. 안인득에 대해서는 계획범죄다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까? 네, 뭐 계획범죄라는 것으로 결국은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두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살인죄가 적용이 됨에 있어서 지금 이제 조현병의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다투기는 하나 조현병이 있다 그래서 계획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긴 하지만 그런 종류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재판부에서는 책임을 정말 묻겠다라는 의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외할머니를 살해한 이 여성에 대해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이 된다면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뭐 다시 진술을 번복한다거나 정확하게 살해 동기 등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구속이 되면 굉장히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확실한데요. 그러나 만약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증상의 악화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이제 동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횡설수설 더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할 개연성이 있어서 일단은 구속을 시킨 다음에 예후 이제 어떤 증상의 진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해서 이게 정말 어떤 고의적인 계획 살인인지 아니면 정신과적인 문제에 기인한 어쩔 수 없는 어떤 뭐 상당히 혼란 상태에서 일어난 일인지 하는 것들을 뭐 입증을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은 구속이 됐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뭐 이런 사건이라면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서 뭐 심리 상태를 살핀다거나 뭐 범행 동기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5명의 프로파일러가 이미 투입이 됐고요. 아마 그렇군요. 어저께부터 면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이제 아마도 성격 장애가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다면 이제 범행 동기를 이 사람이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는 있으나 그 사전에 미리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사체를 이동을 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분명해 보여서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유감을 가진 이유가 대체 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의 양육권 문제 그리고 면담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처럼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른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을 뭐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에 성격 장애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결국에는 이제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전 남편에게 굉장히 심각한 앙심을 품고 네. 결국 이런 행위를 했을 개연성이 높은데 그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심리적 저하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청주에서 현재 남편과의 혼인 관계 속에서 의붓자식에 대한 의문의 죽음이 사실 존재했었잖아요. 그것이 촉발 요인이 됐을 개연성은 매우 높습니다. 전 남편도 현재 남편도 모두 제주 사람들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재 본인의 혼인 생활에 이제 의붓자식이 방해를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 이제 극단적인 결말이 초래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예컨대 전 남편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일종의 사고의 장애가 있을 시에는 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망상 같은 거는 꼭 조현병이 아니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도 전 남편 혼인 관계를 파탄 지경에 모은 결국 소송을 해서 면접권까지 뺏어 가려고 하는 이 전 남편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상당히 공고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살인을 시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공범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단독범이라면 결국 혼자서 결국 전 남편에게 아주 극도의 앙심을 품어야 될 이유가 존재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나에게 있는 친자식까지 뺏어가려고 한다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박탈의 예상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격분하는 분노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숨진 전 남편의 유족은 이 여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원칙대로 하면 신상이 공개돼야 될 대상이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특강법상에 이게 흉악범죄가 틀림이 없고 증거도 충분하고 더군다나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자면 또 범죄 예방의 목적 이런 뭐 흉악범죄니까 다 부합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신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또 다른 성차별이다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칙대로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만약에 경찰이 앞으로도 얼굴 공개를 할 거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40대 남자가 3살짜리 아들을 태우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요. 결국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뭐 2달가량 조현병 약을 끊었던 상태라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을 먹다가 끊으면은 이게 증상이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하게 약을 먹는 건 굉장히 지양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으로 논란이 될 것은 결국은 이제 운전 면허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면허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성 검사를 어떤 식으로 이제 조현병 환자들에게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분도 입원이 사실 필요한 단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입원 제도 상태에서는 쉽게 이제 본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는 입원시키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입원을 좀 더 좀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할 거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림성 차관을 지낸 70대 일본인 남성이 지난 주말 40대 아들을 살해했습니다. 숨진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이른바 히키코모리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40살이 넘는 중년의 은둔형 외톨이는 61만 명에 이릅니다. 윤서령 도쿄 특파원입니다. 도쿄에 사는 76 구마자와 히데아키가 아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건 지난 1일이었습니다. 아들 A이치로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히키코모리, 즉 은둔형 외톨이였습니다. いやなんかね頭見てるとやってない感じに見えたね. 농림성 차관 출신인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나흘 전 발생한 가와사키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떠올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자 아들이 시끄럽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사람을 해칠지 몰라 불안했다며 주위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8050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중년의 히키코모리와 고령의 부모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난달 28일 초등학생 등 20명의 사상자를 낸 가와사키 사건의 범인도 50대의 히키코모리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0대 친척과 함께 살았지만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올 3월 일본 정부가 처음 실시한 조사에서 전국의 40대 이상 히키코모리는 6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20대, 30대였던 히키코모리 청년이 방에 틀어박힌 채 중장년이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히키코모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봐선 안 된다면서 사회적 고립을 막을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지금 전국 건설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전해드렸지만 크레인 기사들이 임금을 올려주고 또 소형 크레인을 없애줄 것을 요구하면서 크레인에 올라가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건설 현장에 있는 타워 크레인 2,300여 대가 멈춰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의 65%가량입니다. 먼저 송화선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낮 시간인데 줄지어선 노란 타워 크레인들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부산, 창원 등 전국의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타워 크레인이 멈췄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는 8대의 타워 크레인이 있습니다. 크레인 기사들은 운전석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크레인 기사와 화상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몇 미터 높이쯤 될까요? 지금 지상에서 지금 45m 높이 있습니다. 파업을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불법 가져간 중간 저가 소형 타워 크레인이 무분별하게 지금 설치되고 사고에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약 2,300대, 전국 타워 크레인의 65%가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정부가 소형 타워 크레인을 퇴출시키는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9건이나 있었습니다. 파업을 하고 있는 이 기사들은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타워 크레인을 만드는 기준이 없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폭삭 주저앉고 쩍 갈라지고 힘없이 휘어지고 사고가 난 크레인들은 대부분 짝퉁 부품을 쓰거나 설계도에 따른 사용 한도를 넘긴 것들입니다. 서울 서부경찰서 신축 공사장의 경우 최대 1.8톤까지 들 수 있는 타워 크레인으로 2.8톤 가까운 자재를 들었다고 업자들은 말합니다. 게다가 사고 크레인은 설계도 자체를 멋대로 뜯어 고쳤습니다. 찍어내듯 만드는 공산품과 달리 크레인은 어떻게 설계됐고 어떤 하중을 받느냐에 따라 하나하나 사용 연한이 다릅니다. 사고가 난 크레인에 대입해보니 7.9년이 나옵니다. 사용 연한이 작다는 건 내구성이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크레인의 사용 연수를 20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설계도와 현장 확인 과정도 없습니다. 때문에 10년도 버티지 못하는 크레인의 수명을 대래 10년이나 늘려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실제 최근 건설 현장에 내구성이 약한 저가 중국산 크레인이 급증하게 된 이유입니다. 타워 크레인 제작 기준도 없습니다. 원래 유인 타워로 설계된 크레인에서 조종 석을 때 무인 방식으로 바꾸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도 개선은 소형 타워 크레인의 불법 개조나 재원표 위조 등의 위법 행위를 성행하도록 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이용호 의원은 타워 크레인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네,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소형 타워 크레인을 퇴출시켜달라는 요구에는 일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담겨 있습니다. 장비를 대여하는 비용이 적고 인건비도 덜 들어서 몇 년 사이 건설 현장에서 많아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형 타워 크레인을 없애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안전 대책을 더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전국의 타워 크레인 3대 중 1대는 3톤 미만의 소형입니다. 장비를 빌리는 비용이 싸고 인건비도 덜 들어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기존 크레인 기사들의 주장입니다. 최근 3년 동안 30여 건의 사고가 발생됐고 올해만 해도 사망자가 3분이나 발생되었습니다. 무인 조종 방식의 소형 타워 크레인은 20시간 교육을 받고 적성 검사를 보면 면허가 나옵니다.
노조는 조종사의 숙련도가 낮은 데다 불법 개조하는 경우도 많아 사고가 잦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소형도 안전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할 거니까 다만 소형이 더 위험하다, 소형을 없애야 될 정도로 위험하다 뭐 이런 건 아닌 거죠. 업계 관계자들은 파업이 커진 배경에는 일자리 불안도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좀 더 획기적인 조정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대체될 수도 있는 거고. 국토부는 소형 타워 크레인 퇴출은 어렵다며 이달 말까지 강화된 안전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연입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소형 타워 크레인 문제,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둘러싼 갈등이 떠올려지는 부분입니다. 택시들의 반발은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인데 타다에 대해서 두 번째 고발을 했습니다. 타다 차량 규모의 5배 규모로 자체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정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개인 택시 기사들은 타다가 불법 파견을 받고 있다며 지난주 서울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파견법 시행령은 여객 화물자동차 운전기사, 간호조무사 등은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현재 22곳의 업체로부터 운전자를 파견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다 측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택시와 같은 여객 운수업이 아니라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사업이라 애초 파견법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택시업체가 타다를 고발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올 초 이재용 대표가 불법 택시 영업을 한다며 고발했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서울 개인택시조합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맞대응 계획도 내놨습니다. 개인택시 5,000대를 뽑아 자체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1,000여 대인 타다의 5배 규모입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새로운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는 소비자들을 붙잡으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의 책임으로 노역형을 받았다는 조선일보의 최근 보도와 달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죠. 근신 중이라던 김여정 제1부부장도 53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총살됐다는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의 행방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김 대표 역시 4월 공식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 언론은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총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북한 서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외무성 간부 4명과 함께 조사받은 뒤 처형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는 김혁철 대표가 지난 4월 13일 북한 노동당 행사에 등장한 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4월 중순에 살아서 공개석상에 등장했고 이 사실을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통은 하노이 노딜이 2월 말인데 4월 중순에 공개 활동을 했다면 극단적인 처벌이 내려진 건 아니라는 의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외교안보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김혁철 처형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디로 복귀했는지를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혁철 대표가 현재 살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 명인 다른 살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무기징역은 과하다고 보고 유기징역 가운데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뒤 10년 동안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가족은 그게 죗값이 되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부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가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숨지게 한 범죄에서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났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죄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고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형량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원은 추가로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한 명인 다른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건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건의 판결을 참조해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유가족은 이 같은 판결에 답답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법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그냥 사람 하나 잔인하게 막 찔려서
죽여놔도 한 30년 살다 나오면 끝이네 이런 인식이 박힐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죄값 치렀다고 그렇게 살 것 같은데 우리는 남은 평생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고. JTBC 이상엽입니다. 형 김성수의 폭행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아온 동생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동생이 피해자 허리를 잡은 것은 말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동생의 판결에서 핵심은 허리를 잡는 행위가 폭행이었는지 아니면 말리는 것이었는지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동생이 말리려 했다고 봤습니다. 형을 도우려면 함께 때리거나 힘을 줘서 아르바이트생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 동생이 갑작스런 형의 폭행에 당황해 일단 자신과 가까운 쪽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잡아 말리려 했다는 겁니다. 동생이 날 도와주려고 허리를 당긴 게 맞는 것 같다는 형 김성수의 진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성수가 CCTV를 본 뒤에 내린 주관적인 평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CCTV 영상을 근거로 동생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허리를 당기자 그때부터 김성수 머리를 잡은 손을 놓치고 무방비로 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고 이후 온라인에선 판결을 놓고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두 사람 모두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학교 운동부에 있으면 자기 종목 훈련만 하고 공부는 거의 하지 않게 되는 환경, 이제는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부하는 선수를 만들겠다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학생 선수는 훈련과 대회 참가에만 몰두해 거의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면 다른 진로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양성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핵심적인 혁신의 과제가 고작 정규 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를 포함한 위원들은 모두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대회의 38%가 평일에 열리는데 앞으로는 주말이나 방학에 열기로 했습니다. 일정한 성적을 받지 못한 학생은 대회 출전이나 체육 특기자 진학의 길도 막힙니다. 초등학생은 학교 평균 점수의 50%, 고등학생은 30%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불법 찬조금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 제명하고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 비리를 야기했던 사전 스카우트 제도도 없앨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년체전은 스포츠 축전으로 바뀝니다. 선수가 아닌 학생들도 스포츠 클럽 소속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쫓아가서 계속 집 문을 열려고 했던 이 신림동 사건, 그 모습을 보고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여성분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서울 시내 대학가에 원룸이 모여있는 대표적인 곳들을 좀 둘러봤는데요. 왜 남의 일 같지가 않은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간 집의 문 손잡이를 돌리는 남성. 그 뒤로도 한동안 건물 계단을 서성입니다.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 원룸 건물에 들어온 이 남성은 주거 침입과 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신림동의 원룸 건물입니다. 건물 외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부에도 방범용 CCTV가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는데요. 다른 여러 원룸촌의 보안 실태는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시내 대학가의 주요 원룸촌을 돌아봤습니다. CCTV가 설치된 곳들이 많지만 안팎 어디서도 CCTV를 찾을 수 없는 건물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원룸촌입니다. 이 원룸 건물은 입구 사방을 살펴봐도 방범용 CCTV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건물 문에도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지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건물은 아예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건물 안 계단이나 복도에도 CCTV는 없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와도 관리자가 이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다가구 주택들도 건물을 지을 때 CCTV 설치 등 범죄 예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건물에 대해선 규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당연하고 해요. 지을 때 CCTV 반드시 달아라 이런 건 없었어요. CCTV가 없는 곳에 있는 입주자들의 불안은 큽니다.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누가 그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가 CCTV가 1층에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설령 그걸 돌려본다고 해도 잡기 어려울 것 같아서.
방범 시설 자체가 부실한 곳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원룸 건물은 이렇게 낮은 담장에 바로 위에 가스관이 쭉 이어져 있고 그 바로 위에는 창문이 방범창도 설치되지 않은 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건물 배관은 타고 오를 수 없도록 벽에 묻혀 있거나 가시덮개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배관이 노출된 건물이 많습니다. 배관이나 전선 같은 게 너무 창문이나 그런 곳에 가까이 내려와 있어서 안전성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많고요. 방범창이 아예 없어 반지하층의 내부가 보이거나 난간을 따라가면 2층 창문을 열 수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공용 현관문의 관리 부실도 문제입니다. 문의 잠금 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비밀번호가 노출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정 숫자만 이렇게 손때가 묻어 새까매졌습니다. 비밀번호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알아볼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택배기사들을 위해 문 주위에 아예 숫자를 적어두기도 합니다. 이 건물 잠금 장치 옆에는 이렇게 숫자 4개가 적혀 있는데요. 이 숫자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잠겨있던 문이 열립니다. 원룸들도 웬만해서 비밀번호가 다 똑같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도어락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걸쇠 하나 걸려고요. 지난해 경찰이 원룸 건물 600여 채의 방범 실태를 점검한 결과 방범 시설이 부실한 건물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제가 사는 이 건물 치안이 잘 돼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제 안전은 제가 지켜야 된다는. 신림동 사건이 화제를 모았지만 이 원룸에 사는 1인 가구의 불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원룸 건물에서의 범죄 가능성을 방치해온 건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오늘 새벽에 급등을 한 뉴욕 증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른 이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한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의 연준이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다, 증시의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가 증시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 현지 시간으로 4일 최근 무역 긴장을 주시하고 있다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경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 등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은 2%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죠. 미국 여행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우리의 대응도 지금 필요한 시점인데 유엔의 분석이 하나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산하에서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가 낸 것인데 한국은 미중 무역 갈등에 매우 취약한 반면에 새로운 수출길을 파고들 수 있는 여건 또한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에 악영향을 많이 받을 상위권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도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수입업체들은 대체 공급자를 찾기 마련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엔 경제사회위원회는 한국 등 일부 국가들에겐 새로운 무역과 투자 유치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추가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속보인데요. 오늘 새벽 4시 반쯤에 서울 강서구 공항동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6시쯤, 그러니까 5시쯤에 30분 후죠. 약 35분 정도 후인데 5시 4분 정도에 진화는 완료됐습니다만 이 불길이 번지면서 주민 14명이 대피를 했고요. 또 송씨 등 4명은 가벼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속보입니다. 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소방당국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폭염특보 확대, 미세먼지, 그리고 서해안 안개인데요. 남부지방의 더위가 더 강해지면서 전남 지역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현재 전남과 영남 지역에 발효 중이고요. 오늘 이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곳곳 미세먼지 농도도 높고요. 부산과 울산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에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운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꼭 필요한 게 있죠. 에어컨이 없으면 아니 된다며 단호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계속 틀면 많이 춥긴 하다. 바로 감기 걸렸다는 분도 있어서 조절 잘 하면서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논란의 출발점이 됐던 성폭행 혐의는 빠졌습니다. 때리거나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것은 맞지만 성범죄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먼저 김민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된 지 6일 만에 낙마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번번이 무혐의 결론을 받아내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작한 과거사 진상조사를 통해 새로운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밝혀낸 뇌물의 총액은 약 1억 7천만 원입니다. 먼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여성 이모 씨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받지 말라고 한 혐의도 포함됩니다. 이와 별개로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는 등 4천만 원 상당의 뇌물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성폭행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윤중천 씨에 대해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에 대해선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씨는 2007년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루어진 김 전 차관과 이 씨의 성관계는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로 봤습니다.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 씨의 강원도 원주별장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도 성접대로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학의 의혹 수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이 실제로 수사를 방해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일인데 수사단은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부실 수사 여부도 처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미완의 숙제로 남겼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3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6년 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단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관련 첩보를 만들거나 수사를 한 경찰들이 부당한 요구나 간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 수사에 관여한 경찰 지휘부가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당시 인사 작업을 했던 관계자들이 경찰청장이 바뀌면서 생기는 통상적 인사였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수사단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입증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조사하고 대통령 기록관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단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처벌할 수 있는 시점이 지나 더 자세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검찰이 2달가량의 수사를 마치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이은 세 번째 수사였지만 이번에도 성범죄 혐의는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김학의 의혹 사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앞서 전해드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의 1심 선고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학의 의혹 사건, 검찰이 많은 의혹들을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네. 결국 뇌물수수 혐의만 가지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뭐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일단 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7번 조사하고 윤중천 씨에 대해서 13번 그리고 한 58명에 대해서 120회 정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김학의 전 차관의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성접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성범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적용을 못했지만 일단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된 그런 뇌물 1억 한 7천만 원 상당 이 부분이 뭐 밝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반면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 역시 뭐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검찰의 설명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윤준천 씨에 대해서 이제 폭행 협박을 해서 네. 이 피해자 A 씨를 강간을 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외상성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성폭력법상 이제 강간치상에 해당이 된다. 네. 이렇게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여성 피해자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2006년 9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한 6번 정도 성관계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강간의 공범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검찰 자체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성관계는 했지만 그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이 폭행이나 협박한 적이 없었고 또 이 여성이 윤준천 씨의 강요에 의해서 네. 어떤 뭐 계속적으로 폭행 협박을 해서 이제 그루밍 상태가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성접대를 받은 것이지 성폭행에 대한 공범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강간치상 혐의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중천 씨의 폭행과 협박에 못 이겨서 김학의 전 차관과 성관계를 가질 수는 있었겠지만 김 전 차관이 그 사실을 몰랐다. 폭행이나 그렇죠. 협박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 자체도 네. 그런 식으로 진술한 걸로 알려져 네. 있어요. 그래서 김학의 전 차관이 자신에 대해서 직접 폭행이나 협박한 적은 없고 또 자신이 윤중천 씨의 강요에 의해서 성접대를 한 것을 알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피해 여성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뭐 기소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여요. 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는 1억 7천만 원입니다. 뇌물 액수가 말이죠. 네.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만 원 가량을 받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자, 1억 3천만 원 윤중천 씨의 뇌물 이 액수 가운데에는 성접대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 성접대는 뇌물 액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액수 자체는 뭐 네.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6번에 걸쳐서 성접대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일죄로 봐서 이거 자체를 지금 뇌물의 일부로 네. 검찰은 이제 기소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이제 향후에 있어서 재판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마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에서 많이 다툴 겁니다. 네. 특히 전체적인 범죄의 뇌물 중에서 1억 7천이고 1억 3천이 이제 윤중천 씨와 관련된 뇌물인데 1억 3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1억 원. 그러니까 윤중천 씨와 아까 성관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보증금 채무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제 사건을 부탁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뇌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이제 제3자 뇌물 수수인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다투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실질적으로 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억 원 자체가 뇌물이 아니라고 하면 포괄일죄가 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 자체도 이 부분을 입증하는데 아마 전력 투구할 것이고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뇌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법리적인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네, 당시 청와대 수사 방해, 외압 의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뭐 혐의 없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곽상도 당시의 네.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당시에 외압을 가했고 또 그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인사주치를 했다 이제 네. 그런 혐의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수사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제 검찰 발표에 의하면 그 당시에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에 대해서 국가수에서 감정을 했는데 감정 결과에 대해서 알려만 달라고 했지 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더군다나 인사 관련된 부분은 이제 경찰의 어떤 통상적인 인사 과정이었지 이 부분에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도 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거가 없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 안긴 충격 그리고 범죄의 잔혹성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비춰보면 말이죠. 형량이 좀 다소 낮다.
이런 일단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유족 입장이랄지 이제 네. 범행 방법이 굉장히 잔혹했잖아요. 이제 그런 취지에서 보면 형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게 아니냐 그런 의견은 분명히 있을 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살인죄 자체는 범행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아니면 피해자가 몇 명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재판부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 살인죄는 최고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이 이제 사형이에요. 물론 네.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징역 그리고 유기징역인데 유기징역 중에서 최고형이 30년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판부 자체는 이 피고인인 김성수가 어떤 우울감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가정폭력 또 뭐 주위의 어떤 폭행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 또 이전에 뭐 이렇게 관련된 전과가 없고 그다음에 이 범행 자체를 보면 상당히 뭐 아주 계획적인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해서 30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성수의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검찰은 김성수 그리고 그의 동생에 대해서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일단 뭐 형량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김성수의 동생이 그 지금 공동폭행으로 기소가 돼서 검찰에서 1년 6개월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CCTV에 둘이 싸움을 할 때 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신 씨가 그 동생이 피해자 신 씨를 잡아당겼다는 거죠. 허리를 잡아당겼죠. 그렇죠. 그래서 폭행에 도움을 준 게 아니냐 네. 이제 그랬는데 재판부 자체는 그것만 가지고는 공동폭행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CCTV를 저도 뭐 봤지만 저건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네.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검찰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항소심에서는 다시 한번 다툴 수가 있겠군요. 네. 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공개한 서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연히 알려야 할 내용을 국민에게 알린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것은 부당하며 오히려 여당이 더 심각하게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것이 고발의 이유였습니다. 노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과 정청래 전 의원 등도 중대한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며 각각 공무상 비밀 누설,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서른 의원 등 여권 관계 인사들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나 조사도 하지 않고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고 고발까지 하는. 설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당 회의에서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발언한 건데 한국당은 이를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상 간 통화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한 것과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을 국회가 언급한 것은 엄연히 다른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이번 사태가 미치는 해악성에 대해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도 묻고 싶다며 또다시 알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중국 천안문 사건 30주년을 맞아 어제 저녁 홍콩에서는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역대 최대인 18만 명이 넘는 시민이 촛불을 들고 참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촛불들이 홍콩 빅토리아 공원을 밝혔습니다. 천안문 사건 30주년을 맞아 열린 추모 집회에 18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했습니다. 천안문 시위를 재평가하라, 반드시 이기겠다는 구호 속에 희생자들에 대한 헌화가 이어졌고 1분간 묵념이 진행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1989년 6월 4일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탱크 등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당시 희생자 수가 300명에 못 미친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서방 세계에서는 수천 명이 희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천안문 사건 다음 해인 1990년부터 해마다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홍콩의 범죄인을 중국으로 인도하는
범죄인 인도협약 체결에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가세했습니다. 홍콩의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데 이 법규가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현지 시간 4일 호주 북부 다윈 지역의 한 모텔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사람들을 향해 총을 마구 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졌고 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용의자인 남성은 사건 직후 도망쳤지만 이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테러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 남성이 갱단에 있었고 폭력 전과가 많은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교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그대로 행인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아이들은 차에 들이받쳐 튕겨 나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페루의 한 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부상자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다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운전자를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틀었는데 포도 주스라도 나오는 걸까요? 온통 보랏빛 물이 흘러나옵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마을에서 하루아침에 수돗물이 보라색으로 변했는데요. 지역 정수시설의 펌프가 망가지면서 소독을 위한 화학 약품이 너무 많이 부어져 이렇게 물 색깔이 보랏빛을 띠게 된 겁니다. 당국은 몸에는 해롭지 않다면서 최대한 빨리 망가진 시설을 고쳐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황당한 사고가 또 있을까요? 루마니아에서 주차를 마친 슈퍼카의 문짝이 뜯겨나가는 아찔한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이곳은 루마니아의 한 거리입니다. 빨간 페라리 한 대가 주차를 하는데요. 차를 세운 운전자가 내리려고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오던 차량에 부딪혀 문짝이 그대로 뜯겨져 나갔습니다. 차량 가격만 4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의 사고에 두 차량의 운전자는 그대로 얼어버렸는데요. 두 운전자의 부주의가 낳은 비참한 사고에 누리꾼들은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악몽 같은 순간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악어들이 상자에 실린 채 향한 곳은 중국 안후이성 인근의 양쯔강입니다. 양쯔강 악어는 야생에 약 2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심각한 멸종 위기종인데요.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 인공 부화 후 일정 기간 동안 기른 뒤 보호구역에 방생한 겁니다. 이날만 총 120마리의 악어들을 양쯔강에 놓아줬는데요. 10여 마리의 악어에겐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 안전하게 지내는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부터 2032년 하계올림픽까지 모두 4번의 올림픽을 JTBC로 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 행사 중계권을 JTBC가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 빠르게, 더 높게, 더 힘차게란 슬로건을 내걸고 모든 것을 쏟아내는 올림피언들의 도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이벤트 올림픽이 2026년부터는 JTBC와 함께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JTBC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4번의 올림픽 중계권 조인식을 했습니다. JTBC는 2026년 동계올림픽부터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그리고 2030년 동계올림픽, 또 남북이 공동 개최에 나서기로 한 2032년 하계올림픽까지 중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이 기간에 열리는 유스올림픽 대회도 중계합니다. 중계 권리는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아우릅니다. 이번 중계권에는 TV와 디지털을 포함해 모든 미디어에 대한 권한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의 모든 것이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JTBC 정재윤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바흐 위원장은 JTBC가 선택이 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운 올림픽을 만들려는 IOC의 계획과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JTBC의 도전이 맞닿아 있다고 봤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With regard to fair play and diversity, which are very important values for the IOC, JTBC was the natural choice for us. IOC는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하기까지 꼼꼼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난 1월엔 한국의 여러 방송사를 찾아 실사를 했고 4월엔 2차례 입찰을 받았습니다. We have been evaluating the Korean TV market very thoroughly, and there JTBC was standing out at the end for its innovation, for its creativity. IOC가 그리는 올림픽의 미래는 5년 전 발표한 어젠다 2020에 녹아 있습니다. 서핑과 스포츠 클라이밍, 브레이크 댄스 등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들이면서 젊은 층에 더 다가서는 올림픽,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 JTBC의 도전이 올림픽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본 겁니다. 여러 플랫폼 그리고 여러 사업자가 다 같이 모여서 얼마나 더 잘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18년 평창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으로 디지털 시청자는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IOC는 TV와 디지털, 소셜미디어로 확산되는 새로운 방송 환경에 발맞춰 다양한 콘텐츠 제작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네, JTBC로 보실 올림픽이 2026년부터 모두 4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대회는 13년 뒤인 2032년 여름에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남북이 처음으로 공동으로 여는 걸 추진하기로 한 대회이기 때문이죠. JTBC는 이 역사적인 대회 개최 과정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 유치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또 한 번의 평화올림픽을 만들자고 약속했습니다. 60년 넘는 분단의 역사 속에서 화해의 물꼬를 열었던 스포츠. 특히 한반도에서 열린 2번의 올림픽은 화합의 무대가 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함께 참가한 1988년 서울올림픽은 냉전의 벽을 허물었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선 남북이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만들고 함께 입장하며 꽉 막혀있던 평화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Political talks that they are making progress, that they are gaining a new momentum to create the conditions for a successful candidature. 2032년 올림픽이 어디서 열릴지는 보통 7년 전인 2025년 무렵 확정되지만 IOC가 개최지 결정을 더 앞당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프랑스 쿠베르탱이 올림픽을 만들며 내걸었던 목표는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완성, 그리고 평화입니다. JTBC는 2032년 올림픽 개최 과정을 함께하며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역사적 순간을 충실히 기록하고 폭넓게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기술보단 예술을 보여주고 싶다. 아이스쇼로 돌아오는 김연아가 한 말입니다. 피겨 선수로선 점수와 순위로 평가받았지만 어제 김연아에게는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자유가 느껴졌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됐지만 얼음 위에 선 김연아의 몸짓은 여전히 가벼웠습니다. 아이스쇼를 앞둔 간단한 리허설. 후배들과 함께 약속한 동작을 맞춰보는 자리였는데 움직임은 한결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되게 즐겁고 뭔가 자유분방하게 장난식으로 했던 동작으로부터 또 영감을 받아서 동작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탱고, 왈츠, 발레, 그리고 영화 주제곡까지 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음악에 자신만의 색깔을 입혔듯 이번에도 음악을 직접 골랐습니다. 러시아 춤곡 다크 아이즈에 맞춰서는 애틋할 만큼 슬픈 여인을 연기하고 엄청 애절한 표현도 할 수 있고 위험한 표현도 할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또 장엄하고 또 여러 가지 감정을 담은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팝 음악 이슈로는 신나고 발랄한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정해진 기술 요소를 채워서 누가 이기느냐를 겨뤄야 했던 경기와 달리 스케이터의 숨겨진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갈라쇼. 선수 때처럼 화려한 점프를 뛰진 않아도 김연아가 펼쳐낼 연기의 폭은 더 커졌습니다. 소치올림픽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빙판을 떠난 김연아는 내일부터 사흘간 팬들 곁으로 찾아갑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한 우리 축구대표팀이 일본을 꺾고 6년 만에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폴란드에서 열린 일본과의 U20 월드컵 16강전에서 후반 39분에 터진 오세훈의 헤딩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태극 전사들은 9일 새벽 3시 30분 세네갈을 상대로 4강 진출을 노립니다. 프랑스 오픈 테니스 대회에 출전한 박소현이 주니어 여자 단식 16강에 올랐습니다. 주니어 세계 랭킹 23위인 박소연은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주니어 여자 단식 2회전에서 프랑스의 리시 응우옌 탄을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3회전에 진출한 박소연은 톱시드인 캐나다의 레일라 애니 페르난데스와 8강행을 다투게 됩니다.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고 특보구역도 더 확대됐습니다. 현재 전남과 영남 지역 곳곳에 폭염주의보 발효 중이고요. 오늘 이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공기질도 좋지 않습니다. 부산과 울산 지역 동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 예상되고요. 세종과 충북, 전북과 대구는 오전 중 농도가 높겠습니다. 한편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해무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 32도, 대구는 34도로 남부지방은 더 덥겠습니다. 북한은 평양이 29도, 중강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헝가리 현지 시간 유람선 침몰 사고 7일째인 4일,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50km 떨어진 지점에서 헬기 수색 도중에 발견된 시신은 20대 한국인 남성 실종자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같은 날 5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50세가량의 한국인 남성입니다.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한 구 더 발견됐는데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까지 한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인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14명이 됩니다.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앞두고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며 미국은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지금의 셈법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들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구속된 삼성전자 부사장급은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른바 윗선을 규명하는 수사가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문 사태 30주년이었던 어제 저녁, 당시 중국 정부가 진압해 희생당한 시민들을 기리는 집회가 올해도 홍콩에서 열렸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18만여 명이 모여서 진실을 숨기는 중국을 규탄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